안녕하세요. 사는기 예술 팟캐스트의 호스트 수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나요? 첫 에피소드를 일단 그냥 올려봤는데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피드백을 좀 받아봤어요. 역시나 저희 부모님은 처음 치고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제 베프가 노잼이라고 그렇게 코멘트를 보내주셔서 일단 여기 예능 프로그램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저희 삶과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교양 프로그램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친구가 한 말이 좀 신경이 쓰이네요. 제가 원래 꿈이 개그맨이었어요. 뭔가 인생이 좀 잘 안 풀려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 작가로 살고 있는데 원래는 좀 끼쟁이고요. 저희가 좀 친해지면 제가 중간중간 개인기도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천천히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장강명 작가님의 먼저 온 미래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감성과 이성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감성은 코끼리, 이성은 그 위에 앉은 기수다. 기수는 자신이 코끼리를 조종한다고 믿지만 실은 감정이 향하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성은 감정의 노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은 감정의 변호사다라는 주장을 코끼리와 기수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감정이 먼저 옳고 그름을 결정하면 이성은 그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를 찾아낸다. 그러니까 변호사 맞죠. 그러니까 내 감정을 변호하는 것이 이성의 역할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제가 MBTI 검사를 하면 T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T 성향이 좀 또 높아요. 그리고 애니어그램 검사를 하면 머리형이라고 그 모든 것을 이성에 의해 판단하는 그런 성향을 가졌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저는 제 감정을 잘 언어화해서 잘 변호하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과가 T 혹은 머리형이라고 나오는 거죠. 모든 인간에게는 감정이 있고요. 그 감정을 어떤 식으로 보호하고 설명하고 또 변호하느냐에 따라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격 테스트의 결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같이 감정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라는 말, 우리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봤죠. 특히 감정적으로 굴지 마라 같은 말, 저 어제도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아까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은 코끼리예요. 코끼리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동물 중 하나거든요. 동물원의 코끼리 말고 제가 아프리카 잠비아의 생츄어리에 간 적이 있는데 실제 야생 코끼리 보시면요. 여러분 바로 피해야 합니다. 아주 위험한 동물이에요. 야생 코끼리는 인간이 절대로 길들일 수가 없고 일단 크기가 압도적이니까 밟히면 죽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야생에서 봤거든요. 무섭더라고요. 엉덩이 짱 커요. 예. 그래서 감정을 코끼리에 비유한 것이 저에게는 조금 더 실감나게 느껴졌어요. 진짜 엉덩이만 봐도 덜덜 떨린다. 그래서 어쩌면 감정이란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속성을 지닌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코끼리와 기수로 비유한 이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강면 작가님이 직접 비유하신 건 아니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너선 하이트라는 작가가 말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나는 절대적으로 쌉티라서 동의할 수 없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이성이 감성보다는 좀 더 중요하고 혹은 더 우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감정과 이성은 50대 50 그렇게 좀 균형 맞게 작동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의 사유를 도와줄 예술가 선배님으로 헬렌 프랭켄탈러 작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작가님 나와주세요. 네, 실제로 나오시는 게 아니죠. 이미지로 모실 텐데요. 네, 선배님의 젊은 시절 사진이 워낙 미감이 좋아서 이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고요. 스포티파이나 애플 팟캐스트로 소리만 들으시면은 나중에 한번 따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헬렌 프랭켄탈러 선배님은요, 1928년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법조인 집안에서 자랐지만 일찍이 예술의 길을 선택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아그네스 마틴 선배님은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프랭켄탈러 선배님은요, 이미 태생부터 뉴욕 출신인데다 비교적 교양 있는 집안에서 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한 인물의 배경이 그 작품 세계를 만드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프랭켄탈러 선배님이 태어났을 때, 즉 1928년은요. 뉴욕 재즈 시대의 절정이었습니다. 뉴욕은 미국 경제의 중심이었고 월스트리트는 세계 자본의 심장으로 작동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지금도 뉴욕에 가면 빌딩이 정말 하늘을 찌르잖아요. 그 당시에 뉴욕은 라디오, 영화, 광고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시절입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 그리고 자유로운 생활 양식이 퍼졌고 뉴우먼이라는 개념이 막 등장하던 때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신여성이죠. 네, 근데 하지만 1929년 우리 작가님이 한 살이 되던 해에 대공황이 터져요. 뉴욕의 거리는 하루아침에 실업자와 빈민으로 가득 찼고 이때의 사회적 불안감은 훗날 미국 예술가들의 내면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현실과 이상, 질서와 혼돈의 감정이 예술 속으로 스며들었죠. 이 시대를 이해하면 현대미술과 예술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잠깐 1930, 40년대 뉴욕의 역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역사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사실 최근에 개인적으로 그 종합심리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기억력 항목이 그러니까 메모리 쪽이 좀 발달을 많이 못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점수가 좀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공부를 해도 기억에 오래 남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그래서 매번 새로워. 그래서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매번 새롭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어떤 인물을 연구하든 혹은 사회의 어떤 특정 영역을 바라봤을 때 그 역사라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훨씬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역사 얘기를 하는 건데요. 1930, 40년대 무슨 일이 있었냐? 유럽에서는 전쟁의 그림자가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미국으로 망명하게 돼요. 그리고 그 중심지가 뉴욕의 맨하탄이었어요. 마르셀 뒷상, 그리고 몬드리안, 브루통, 그리고 패기 구겐하임 같은 인물들이 뉴욕으로 건너왔고요. 그들의 추상, 초현실주의, 그리고 자동기술 같은 기법들이 미국의 그 젊은 예술가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강렬한 자극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의 뉴욕은요, 예술의 망명지이자 실험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뉴욕에 여행을 가면 아무리 뭔가 미술에 관심이 없어도 뭐 구겐하임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앞에서 사진은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욕이 현대미술의 수도라고 하는 것에 의의를 갖는 사람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과거의 예술의 중심지였던 그 유럽의 여러 도시들 우리가 떠올렸는데 1930, 40년을 기점으로 흐름이 뉴욕으로 넘어옵니다. 미술사조 중에 추상표현주의라는 장르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화풍인데요.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실 텐데 대표적으로는 잭슨 폴록 선생님. 이렇게 물감을 캔버스에 이렇게 막 뿌려가지고 어떤 강렬한 감정의 폭발을 표현한 작품이 이 시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남성적이고 볼드한 형태의 그런 형태의 이제 회화가
많이 유행하는 와중에 우리 프랭켄탈러 선배님은 그 물감이 자연스럽게 그 캔버스 안에서 흐르도록 두는 스테인 기법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회화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이 바로 우리 선배님 작품인데요. 캔버스를 바닥에 눕히고 묽게 희석한 물감을 부어서 스며들게 하는 것이 프랭켄탈러식 스테인 기법입니다. 물감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우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회화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좀 이런 방식이 이렇게 뻔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작가 개인의 정서를 표현하는 그 추상화가 사실 뭐 워낙 흔해졌잖아요. 저는 그 작가의 뭔가 이런 막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감정을 막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막 되게 좋은 예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프랭켄탈러 선배님의 추상 회화는 2025년의 수수진이라는 사람에게까지도 여전히 살아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물론 이제 과거에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다라는 점도 있지만 동시에 시대상을 반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뉴욕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개념이 통제가 안 되는, 즉 통제해서도 안 되고 통제할 수도 없는 어떤 인간 사회의 한계를 캔버스 안에 표현해낸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선배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내 손보다 물감이 흘러가는 방향을 믿는다. 즉, 통제보다는 자유를 더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많은 부분을 통제하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특히 감정의 영역. 절대적으로 통제 안에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이성적인 통제 안에 감정을 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스스로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요? 여러분께 감정은 통제의 영역인가요? 혹은 자유의 영역인가요? 저는 감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워낙에 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심리 검사를 해도 이성적인 성향의 사람이라고 나오니까 감정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살면서 힘든 시기를 겪을 때마다 결국 그 시기에 감정을 어떻게 다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별을 겪었다라고 할 때 뭐 상대방에 대한 실망, 뭐 분노 혹은 미움 같은 그런 다양한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감정을 부정하면서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막 마라탕으로 누른다든가 아니 마라탕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마라탕 사랑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느끼지 않기로 억지로 결정하는 그 순간 우리가 보통 이제 회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회피의 행동이 계속되면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감정을 충분히 느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분노하고 마음껏 애도하고 마음껏 좀 짜증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억압하면 되려 그게 잘못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 맞다나 폭발했을 때, 그 억압된 감정이 폭발했을 때 주변 사람을 해치거나 정말 최악의 경우는 자기 자신을 해치기도 하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은 좋은 감정만큼 더 충분히 느끼고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데 그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분노를 충분히 느낀다는 게 어떤 건가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방에서 혼자 큰 소리로 욕하는 거 그리고 막 뭐 코인 노래방 이런 데 가서 소리도 막 질러보고 소리내서 크게 울고 이런 것들이 내가 충분히 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해봤거든요, 여러분. 혹시 뭐 쌍욕하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종교 있으신 분들한테 제가 특별히 추천해드리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제가 진짜
농담 삼아 만든 용어긴 한데요. 깡패기도라고. 근데 진짜 그냥 내 마음 있는 그대로 정말 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많이 놀라실까 봐 각자의 방에서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근데 정말 그렇게 내 감정을 충분히 느끼면서 표현하고 나면 해방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물감을 우리가 막 그냥 흐르는 대로 두면 마음대로 막 섞여서 지저분해지거나 뭔가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게 뭔가 더럽게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았는데 우리 헬렌 프랭켄탈러 선배님의 작품을 보면 정말 전혀 그렇지가 않죠. 감정을 통제하지 않고 흐르는 대로 두었을 때 우리 프랭켄탈러 선배님의 작품처럼 투명하고 조화로우면서도 정말 아름다운 결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우리 선배님의 작품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통제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스스로를 억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함께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이나 키워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댓글을 좀 잘 확인하고 있어서 유튜브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는 게 예술은요. 유튜브, 스포티파이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감사하죠. 네, 여러분의 사유를 늘 응원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